전산세무 2급 제88회 필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으로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구별하여 보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과 평균법은 재고자산을 혼합하여 보관해서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매입순법이라고 하며 먼저 매입한 상품을 매출 원가로 하는 것이고, 후입선출법은 매입역법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매출 원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상품을 매입했을 때 단가가 다르면 그때그때마다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고, 총평균법은 한 달에 한 번 총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5일날 매입 100원에 했고 1월 8일날 매입 120원에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1월 9일날 매출 150원 했다면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일 때는 먼저 매입한 상품인 1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 후입선출법일 때는 나중에 매입한 상품 이 12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100원과 120원의 평균 단가인 110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당기 순이익도 과대 계상됩니다. 선입선출법은 매출 원가가 100원입니다. 매출은 150원이고,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매출이익이 50원이 발생을 하고 후입선출법일 때는 30원이 발생합니다.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경우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은 현시가를 반영합니다. 먼저 있는 걸 먼저 파니까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현재 시가와 가깝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에는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는 유혹을 가져올 수가 있다. 왜?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입선출법입니다.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매입원가 플러스 취득 관련과 관련된 재비용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합니다. 기억,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매입 관련 운송비,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취득세,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재산세는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이 아니고 보유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기간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업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업권이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이란 말은 뭐냐 하면 타 회사를 인수했을 때 자본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 즉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자본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을 우리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뭐냐? 이거는 우리 회사를 양도했을 때, 처분했을 때 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영업권으로서 인정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연구비가 나갔을 때 연구비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그냥 경상연구개발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 가격의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을 때는 정율법이 아니고 정액법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란 주식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할인 발행은 사채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은 경우입니다. 사채 이자율이 연 5%다. 우리가 5% 이자를 준다. 근데 시장 이자율은 7%이다. 이런 경우면 우리 사채가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채를 할인 발행을 하는 겁니다. 할증 발행은 사채 이자율이 6%인데 시장 이자율이 4%밖에 안 된다. 우리 사채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증 발행을 합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면 대변엔 사채 액면 가액을 적고 차변엔 보통 예금을 적는데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잔액을 적습니다. 사채 발행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합니다. 할증 발행일 때도 사채는 대변에 액면가를 적고 차변에 발행가를 적는데 역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잔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대변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 가액에 부과 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사채 액면 1,000만원을 적게 되면 그 밑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만원 적습니다. 100만원. 그러면 장부가액은 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할증 발행일 때는 사채 1,000만원 밑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적어서 장부가액은 1,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감적 또는 가상격 평가 계정이 되겠습니다. 1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사채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죠. 이럴 때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채 발행 시 발행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아까 이 보통 예금할 때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잔액이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평가 계정입니다. 사채에 대한 평가 계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시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기간이 경감에 따라 사채 장부가액은 증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상환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합니다. 상각을 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점점 줄어들면 이 장부가액은 점점 증가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900이었지만 그 다음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만약에 60이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9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 원가는 200만원, 고장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만원이다.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원에 처분 가능하며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만원에 처분할 수가 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매몰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매몰 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이미 발생하여 현재의 의사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말합니다. 바로 처분하든지 수리비를 들여서 처분하든지 여기랑 관련 없이 무조건 취득 원가 그리고 감가상각누계액 빼면 50만원이 장부가액입니다. 기계의 장부가액은 50만원. 이 50만원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장부가액입니다. 이건 어떻게 현재 의사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매몰 원가는 여기서는 취득원가 20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150만원을 차감한 장부가액 이것이 바로 매몰 원가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의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증량 요금은 증가한다. 이거는 준변동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준변동비. 1번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준변동비입니다. 계단 원가라고도 한다. 이 계단 원가는 준고정비입니다. 계단 원가는 준고정비. 3번 준변동비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습니다. 혼합 원가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계단 원가 준고정비가 답입니다. 여기 이 문제는 준변동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단 원가는 준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서 총 원가가 일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비입니다.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근무수당이나 초과 근무수당, 할증임금 이것이 바로 계단식이기 때문에 준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있고 전기료나 통신비나 수도료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료가 있습니다. 기본료 위에 사용함에 따라서 원가가 증가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가 정비라는 거, 이것이 바로 변동비입니다. 8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조부문 원가의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 관계 기준입니다. 먼저 건물관리 부분, 이 건물관리 부분은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틀렸습니다. 건물관리 부분은 면적. 종업원, 복리후생 부문 종업원의 연령이 아니고 종업원 수죠. 종업원 수로 합니다. 그리고 식당 부문은 종업원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 식당 부분도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렸습니다.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주식회사 경성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 됩니다. 차변엔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당기 총 제조 비용, 대변엔 당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입니다. 기초 원재료 매입, 기초 원재료 매입이 아니고 기초 원재료 재고입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 당기 원재료 매입,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당기 매출 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 재고 2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 여기 1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당기 총 제조 비용을 적는데 이 당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 또는 제조 간접비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에다가 당기 원재료 매입을 더하고 여기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를 차감을 하면 원재료비가 나옵니다. 10만원 플러스 20만원 빼기 5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노무비 15만원, 제조 간접비 25만원 하게 되면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 해서 6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20만원 플러스 당기총 제조비용 60만원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10만원 하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70만원이 됩니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70만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 기초 제품 재고와 당기 매출 원가는 문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10번 주식회사 우연은 선입 선출법에 의한 종합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선입 선출법입니다. 당기 가공 원가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함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인 경우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당기 가공 원가 발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400단위 완성도 75%고 기말 제공품 700단위 완성도 40%이고 단기 착수 수량은 3,500단위이고 단기 완성 수량은 3,200단위입니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란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겁니다. 지금 문제는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완성품 수량 여기 3,200단위 플러스 기말 700단위 곱하기 0.4 해서 280 빼기 기초 400단위 곱하기 0.75 해서 300입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은 3,180단위입니다. 여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원가가 12,000원 그랬죠. 곱하기 12,000원 하게 되면 3,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 시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강조한다. 재화 공급의 특례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간주 공급입니다. 재화 공급의 특례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이란 실질 공급이 아님에도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부가세는 보통 시가에 대해서 10%를 과세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입니다. 자가공급에는 면세사업에서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건 직매장 반출이죠. 요 직매장 반출 좀 특이한 간주 공급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공급, 이것은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상 증여, 접대비 관련입니다.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재화입니다. 이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도 10%, 시가의 10%를 적용하지만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여기 면세사업에 전용했습니다. 자가공급. 그래서 이거는 간주공급에 해당됩니다.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를 직원 생일선물로 제공했다. 이거는 간주공급이 아니다.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여기 보면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재화 중 아래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직장 체육, 직장 연예와 관련된 재화들. 그리고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이것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만원 이내를 직원 선물로 제공했죠. 이런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재화 공급의 특례, 즉 간주 공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 여기 있죠? 폐업 시 잔존 재화, 이것도 간주 공급입니다.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저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도 사업상 증여, 접대비, 간주 공급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원 생일 선물로 제공할 때 10만원 이내의 것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내국 신용장에서 보내는 거, 이거는 영세 매출입니다. 이런 경우는 영세 매출, 영세율 적용입니다. 2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획에 의한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이거는 수출입니다. 수출 역시 영세율입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역시 영세율입니다. 4번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이 수출 대행 수수료는 과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는 과세 매출로 처리하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영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납부세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공제대상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가능한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지세 매입세액, 이것은 불공매입입니다.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지세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매입입니다.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 부가지세 매입세액, 이것은 자동차 임대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거래처 체육대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세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 불공 매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불공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말하는데 접대비 관련 매입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비영업용 수용 수용차 관련 매입세, 이 비영업용 수용 수용차는 1000cc 초과를 말합니다. 과세 매입이라는 것은 경차 1000cc 이하의 소형 수용차와 화물차, 트럭, 용달차, 승합차 등 같은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번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 이것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 되고, 2번 공장부지 택지조성, 이거는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이고, 4번에 거래처 체육대 증정용 과세물품, 이거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불공 매입입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근로수업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참 세무 2급에 나오기에는 좀 그런 문제네요. 세무 1급에나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근로수업이라는 것은 배당 가산액입니다. 이 배당 가산액은 다른 말로 추가 배당입니다. 이것은 배당 소득의 100분의 11을 더 주는 겁니다.
이 배당 가산액에 적용되는 배당 소득에는 1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의제배당, 그로수업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인 주식발행 초과금은 제외. 의제배당인 경우도 그로수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주식발행 초과금은 제외됩니다. 의제배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인데 여기서 배당을 하는데 이익잉여금이 없을 때는 자본잉여금에서도 배당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감자차익이라든지 합병차익 같은 자본잉여금은 그로수업 대상이지만 주식발행 초과금, 이 주식발행 초과금은 그로수업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입니다. 왜 주식발행 초과금은 그로수업 대상이 아니냐면 주식발행 초과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은 그로수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여기 있죠?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그로수업 적용 대상입니다.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차익, 합병차익, 여기서 나오는 이 자본잉여금에 대한 의제배당은 그로수업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여기 4번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것도 그로수업 적용 대상입니다.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 아까 얘기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그로수업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다시는 전산세무 2급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산세무 1급 범위입니다. 15번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단 2월 결손금은 전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2월 된 금액이다. 중요한 거네요.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2월 됐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2,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 더해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1,500만원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2,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다 더한 거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합니다. 이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2월 됐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그냥 차감을 하면 됩니다. 여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10년 동안 2월 결손금은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2월 결손금 4,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만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여기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 2,500만원, 근로소득 1,000만원, 부동산 임대
소득 1,500만원. 여기에서 이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만큼만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3,500만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